이 아이겐밸류들을 정보들을 다 찾아서 풀어서 얻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기하학의 양들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을 찾을 수가 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러면 네. 일단은 저 조금 그러면 더 진행을 네,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우선은 이제 그 제가 이제 뭐 해석학이라고 했지만 아까 그 한 분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거는 너무 좀 광범위하고요. 제 세부 전공이 뭐냐고 이제 여쭤본다면은 영어로는 이 non-commutative geometry라고 하고 사실 이 한글은 이 non-commutative geometry를 전공하시는 분은 지금 한국에 없습니다.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이 한국에서 이제 근무하시다가 저 이제 박사 졸업시키시고 아까 라파엘 퐁지 교수님이라는 분한테서 제가 박사를 받았다 그랬는데 지금은 외국으로 다시 이직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에서 이 전공을 할 방법은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전공을 할 방법은 없고요. 그리고 이 비가환 기하학도 그래서 뭐 지오메트리가 기하학인 거는 표준적인 번역인데 네, 그 비가환 이거는 네, 제가 임의로 번역했습니다. 아마 공식 번역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이제 책은요. 그리고 이게 그 저자가 알랭 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제 지도 교수님 라파엘 퐁지 교수님의 그 지도 교수님이고 제 지도 교수님이 프랑스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파리에서 박사학위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분이 알랭 콘 교수님이십니다. 제 지도 교수님의 지도 교수님이시고 이제 그 제 지도 교수님 라파엘 퐁지 교수님이신데 그분의 이제 파리의 대학에서 이제 그 지도 교수님이시고요. 그 필즈상 수상자이시고 근데 그 이 non commutative geometry 이 분야를 창시하신 걸로 지금은 제일 유명하지만 사실 그 이분의 필즈상 업적은 non commutative geometry가 아니고 전혀 이미 다른 걸로 그 이미 유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분야를 창시하기 전에 이미 필즈상을 이제 받으신 상태였고요. 이게 그러면 기하학은 기하학인데 어떤 기하학이냐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물리학도 조금 엮이는 얘기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이제 비전공자분들께 쉽지는 않지만요. 그 수학을 그, 어, 전공하신 분들께도 그 각 잡고 한 이제 그 1시간 정도는 시간을 내어 드려야 어떤 느낌인지 좀 와닿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렴풋하게나마 느낌이라도 전달될 수 있도록 뒤에 설명을 준비했으니까 우선은 그거는 약간 뒤로 미루도록 하고 이게 근데 우선은 분야 자체의 그 엄격한 뜻이 아니라 목적 을 가지고 분야를 조금 정당화 설명을 이제 해보려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어 대학교 초반 아니면은 고등학교 때까지의 뭐 기하학이라고 하면은 뭐 평면기하, 뭐 삼각형, 뭐 다각형, 원 그리고 아니면 좀 입체로 되면 뭐 이제 원뿔, 이제 구 뭐 이런 거부터 해서 이제 대학생이 되면은 이제 곡선, 곡면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다루는지 배우고 그런 것의 생김새를 뭔가 증명하고 계산할 수 있게 잘 이제 표현을 하는 거를 우리가 기하학이라고 할 텐데요. 근데 어,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이론 과학이나 아니면 뭐 이제 공학에서도 그런 게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아까 그 대학교 초반 이전에 배운다는 그런 기하학들은 사실 이미 20세기가 되기도 전에 정리가 다 끝난 소위 말하는 좀 고전적인 형태의 기하학이거든요. 근데 어, 아무래도 이제 과학이나 아니면 이론물이나 이런 게 점점 발달하면서 이제 고전적인 기하학 이론으로는 도저히 커버가 안 되는 조금 이제 수학 이론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그런 탐구가 필요한 기하학적 대상들이 그 생겨났고요. 그런 기하학적 대상들이 뭐 양자역학, 고체 물리, 뭐 이제 파티클 피직스, 입자 물리 아니면은 프랙탈 뭐 이제 이런
아니면은 그 수학 자체 내에서 보면 정수론에서도 고전기하로는 설명이 안 되는 여러 기하학적 대상이 탄생했기 때문에 그런 기하학적 대상을 엄격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하학에 대한 수요가 20세기 이제 후반을 지나오면서 많이 생겨났는데 비가환 기하학이 그 중 하나고요. 물론 이거 말고도 또 전혀 다른 대상을 별도로 설명하는 다른 기하학들이 있습니다만 뭐 대수기하학, 뭐 사교기하학, 뭐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전문적인 그 수학의 영역들이 있고 뭐 이제 지금 뒤에 말씀드린 것들은 제 전공은 아닙니다만 네. 그러면은 이제 이 비가환 기하학이 뭔지 좀 이제 느낌이나마 간단히 이제 말씀드려 보면 그, 어, 이게 이것 자체는 이제 비가환 기하학의 결과물이나 대상이 아니고 고전적인 이미 1912년에 알려진 결과물인데요. 근데 이제 제 분야를 설명이나마 시도하는데 좀 그 좋은 예시일 것 같아서 우선은 가져와 봤습니다. 어, 이제 대학교 이제 그 미적분학을 이제 이거는 조금 가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너무 이제 이거보다 쉬운 기하학적 대상이면은 오히려 너무 와닿는 게 없을 것 같아서 어, 우리가 이제 대학교에서는 이제 변수가 여러 개인 함수, 가변수 함수를 배우고요. 이거는 이제 이변수 함수인데 변수가 구 위의 점을 각도 두 개로 나타내는 법을 이제 대학교에서 배우거든요. 그 스피리컬 코디네이트, 구면좌표계라고 하는데 그 이제 물론 XYZ 좌표계를 써서도 구면 위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그리고 뭐랄까 XYZ 좌표계로 직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이나 그런 변화를 설명하려면 그 좌표계가 편리하겠습니다마는 구면 위를 돌아다니는 뭔가 운동을 하거나 뭐 이론을 전개하거나 할 때는 이런 좌표계로 양을 나타내는 게 더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이 좌표 두 개를 나타내는 함수에 대해서 또 대학교 오면은 세타 방향 변화를 재는 아니면은 이 phi 방향 변화를 재는 편미분을 배우는데 함수 f를 이런 편미분이랑 사인 함수 막 곱하는 이런 걸로 보내는 그런 이제 사상 이거는 라플라스 작용소라고 하는 미분 작용소인데요.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공식이 어디서 나왔냐? 이제 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아니면은 여기에서 혹시 이제 대학교 1학년 미적분학 이수하신 분들이라면은 이 공식을 한번 유도해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이게 미분이 총 두 번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 미분 작용소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앞에 공식을 이제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근데 어, 선형대수학 여기서 아까 보신 분들도 계셨다 그랬는데 물리학에서도 그렇고 선형대수학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리니어 맵, 함수나 벡터를 다른 함수나 벡터로 보내는 선형 사상이 있으면은 그거를 원래 함수나 벡터를 그대로 뱉어내는데 앞에 숫자를 곱한 걸로 뱉어내는 그런 숫자가 있는 그런 함수를 이제 고유 벡터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찾는데 이제 목숨을 걸거든요. 그리고 그때 나오는 숫자를 고유값, 고유치, 이제 아이겐밸류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찾으려고 하는 게 학부 물리학이나 학부 수학, 그리고 심지어 화학에서도 이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는 과목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함수를 이런 식으로 미분하고 뭘 막 곱하고 이런 사상이 있으면은 이런 숫자를 찾는데 연습을 많이 하고 목숨을 걸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요. 근데 그, 어, 일단은 이런 식을 만족하는 숫자 람다를 다 찾았다고 쳐볼게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숫자들을 일일이 나열할 수도 있고 여기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그러면은 이런 식을 만족하는 이런 이제 미분작용소대 이런 식을 만족하는 숫자 람다를 다 찾았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어떤 양의 실수 뮤가 있을 때 0 이상 뮤 이하의 아이겐밸류 람다의 개수라는 개념을 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1912년 이제 2000년 20세기 초반에 헤르만 바일이라는 독일 수학자가 어떤 식의 공식을 찾았냐 하면은요. 이 아이겐밸류의 개수를 세는 함수가 기하학적인 양과 관련이 있다는 걸 밝혀냈어요. 이제 이 함수 n 뮤에 대해서 뮤로 한번 나눈 다음에 뮤를 무한대로 보내는 리미트를 보내게 되면은 4파이분의 1 곱하기 구면의 건널비가 나오거든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구면의 건널비라고 하면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기하학적인 양을 나타내는 숫자잖아요. 그렇죠? 이게 뭔가 미분을 하는 사상의 아이겐밸류들의 정보를 이용해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 제가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구의 경우에만 서술을 하고 해놨는데 굉장히 많은 기하학적인 공간과 대상에 대해서 똑같은 공식이 다 증명이 이미 돼 있거든요. 사실 이미 그러니까 바일이 그런 일반적인 공간에 대해서 이거를 증명을 했고 구면에 대해서는 그 바일의 원래 법칙의 특별한 케이스예요, 사실. 그 일반적인 공간이 뭔지 설명하기 좀 쉽지가 않아서 구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일반적인 공간은 사실 곡선의 길이, 곡면이 있으면 곡면의 넓이 이런 거 이제 다 포함하고요. 그보다 더 이제 높은 차원의 어떤 기하학적인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하학적인 양을 미분작용소를 써내려가서 그것에 아이겐밸류를 쓴 이런 좌변과 같은 공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뭔가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고전적인 기하학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아까 제가 이제 고전적인 기하학의 대상을 벗어나는 여러 가지 좀 이제 어 직관적으로는 보기 힘든 기하학적인 대상을 공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막 차원이 막 분수거나 좀 이제 여러 가지 고전적인 이제 기하학을 공부한 도구들이 잘 적용되지 않아서 공부하기 까다로운 점이 있는데 근데 이런 비슷하게 대응되는 미분작용소랑 아이겐밸류라는 이런 수학적인 대상이 정의만 되면은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우변을 잇고 좌변의 공식으로 기하학을 정의하고 기하학을 다시 공부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걸로 실제로 좀 까다로운 이제 물리학이나 아니면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어드밴스드 좀 이제 발전된 이제 좀 심오한 수학에서 나오는 고전적인 기하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여러 좀 새로운 기하학적인 대상에 많은 설명을 이제 이뤄냈고요. 그리고 여기서 몇 가지 더 첨언을 드리면은 이제 여기에서 제 분야가 이제 해석학이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사실 이런 식을 푸는 게 완전히 그냥 이런 식이 소위 말하는 편미분 방정식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을 풀고 이런 숫자들을 다 찾아내는 게 사실 해석학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 분야에서 설명을 요구하는 기하학의 대상을 뭔가 기하학적인 양을
이런 좌변을 흉내내서 표현을 하는데 이미 사실 뭐 리미트도 해석학이 개입돼 있는 거고요. 좀 심오한 그 대학원 수준의 해석학이 그 기존에 설명이 안 되는 기하학적 대상을 그 좀 새로운 기하학 이론으로 설명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이제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첨언해 드릴 점은 이게 그 물리학이랑도 그 관련이 깊은 게 여기에서 뭐 이제 양자역학에서 뭐 슈레딩거 방정식이나 이런 거를 뭐 들어보신 분이 그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마디 정도만 더 보태드리면은 실질적으로 양자역학이나 관련된 그 물리 실험을 하는데 우리가 실험을 함으로써 관찰하는 숫자, 물리량이 수학적으로 따져보면 대부분이 어떤 미분 작용소의 아이겐밸류가 우리가 실제로 양자역학 관련 실험에서 관찰하는 물리량, 이 아이겐밸류의 의미를 수학적으로 지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뭐 고체 물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수학적으로 그 엄격한 설명을 하는데 제가 공부하는 기하학이 굉장히 그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고 이제 실제로 이제 물리학자들이 이제 고체를 놓고 뭔가 자기장을 걸고 막 그 실험을 하는데 이런 숫자가 관찰됐네. 근데 뭔가 이제 이제 예를 들면 뭐 이제 우리가 그 고전역학 뭐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물리학에서 물체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알면은 뉴턴의 방정식이라는 그 물체 움직임을 설명해주는 방정식을 풀어서 이게 고전역학의 수학적인 베이스구나 하는 그런 거를 찾았듯이 뭔가 이제 실험을 해서 관찰을 하면은 왜 이런 숫자들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그런 이제 수학 베이스를 찾고 싶은데요. 근데 그런 데서 이제 제가 공부하는 분야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많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는 여기에서 잠깐 멈추고 잘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질문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 것 같아요. 아, 이건 되게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질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건널비가 네, 4파이R 제곱이 아닌가요? 그러면 저거 삽, 우변이 R 제곱이 돼야 네, 되는 게 아닌 건가요? 어, 죄송해요. 질문을 다시 아, 일단은 보통 우변의 건널비가 네, 4파이R 제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네. 4파이분의 1에 4파이R 제곱을 곱하면 R 제곱이 되지 않나요? 근데 그게 네, 그쵸. 네. 네, 근데 아, 그 공식, 그리고 일단 반지름이 1인 구면을 생각을 하기로 했으니까요. 우변을 계산하면은 1인데요. 네네. 굳이 그냥 1이라고 안 적고 이렇게 적은 이유가 네. 이게 구면의 건널비, 기하학적인 양 곱하기 어떤 상수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구면이 아니라 다른 공면을 뭔가 또 가지고 오면은요. 다른 공면을 가지고 오면은 이 역할을 하는 미분작용소, 이런 함수를 미분시켜서 다른 함수로 보내는 똑같은 공식은 아닌데 이 공식의 역할을 하는 미분작용소를 다른 공면에 대해서도 찾을 수가 있고요. 그것의 미분작용소에 대해서 이런 람다 아이겐밸류도 다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 미분작용소에 대해서 아이겐밸류 개수를 세는 함수를 n유라고 할 때 리미트 이 공식을 보내면은 4파이분의 1 곱하기 그 공면의 건널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등식으로 되어 네. 있기 때문에 우변으로 좌변을 유추할 수도 있고 좌변으로 우변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다는 말씀이신 걸까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변은 우리가 고전적인 기하학의 양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고전적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기하학적 대상에 대해서 공부했던 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과변은 물론 고전적인 기하학적인 대상에 대해서 우변이랑 같을 뿐만이 아니라 그 고전 이제 예시를 들기가 어려워서 이제 예시는 제가 들지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이제 고전적인 기하학의 영역을 벗어나는 새로운 기하학이 있을 때
함수 역할을 하는 그 기하학의 뭔가를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미분 비슷한 것도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전적인 기하학적 대상이 아닌 어떤 기하학적 공간에 대해서도 이 여기에 설명이 적힌 비슷한 비즈니스들을 다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새로운 기하학에 대해서는 좌변을 건널비로 그냥 정의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고전적인 방법으로 건널비를 정의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게 원래 알고 있던 건널비 개념의 일반화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아, 전 진짜 재밌기는 합니다. 어려운데 재밌네요. 다음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이걸 들고 할 걸 그랬네. 그, 죄송한데 제가 이거를 네, 솔직히 하나도 모르겠어가지고. 네, 그리고, 그 이해합니다. 네, 네, 지금 제가 아직 뭐 네, 대학을 간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네. 네, 이거는 그 이제 여기에 이제 많은 부분 그 대학교 1학년 수학이 이제 쓰였기 때문에 음,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거는 네, 그래서 뭔가 그냥 네, 약간 뭐, 그 아까 보니까 뭐 미분 작용소? 네, 그거나 아니면 네, 그 아이젠 밸류라고 하는 게 네. 고유치였나요? 네, 고유값 아니면 값도 어, 한자로 고쳐서 고유치라고도 하고요. 한글로. 네. 네,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뭔가 좀 이렇게 그냥 좀 그냥 베이스가 없는 사람이 그냥 네. 간단하게 약간 느낌만이라도 좀 이렇게 뭔가 잡게 좀 설명이 안 될까요? 너무 무리한 쪽인가? 음, 네. 일단은 우리가 어, 작용소라고 하면 사실 대학에서 수학을 어느 정도 진지하게 파고들면은 어, 뭔가 그 함수도 이제 그 벡터로 보게 되는 그런 사고 방식에 익숙해져야 되는데요. 그리고 어, 이제 우리가 그 소위 그 벡터들을 모으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 이제 그 함수들을 모으는 공간도 이제 뭐 그 중 하나인데, 근데 거기에서 그 리니어 맵, 그 선형 사상이라고 하는 게 두 벡터 이제 더한 다음에 보낸 게 사상으로 보내고 나서 더한 거랑 같고, 벡터에 상수배한 다음에 보낸 게 보내고 나서 상수배한 거랑 같고, 그런 성질을 만족하면 선형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그 함수를 이렇게 보내는 것도 선형사상이에요. 왜냐하면은 편미분 물론 아직 안 배우셨겠지만 고등학교 때 그거는 배우시잖아요. 함수를 더한 다음에 미분하나 각각 미분한 다음에 더한 거랑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함수에 숫자 곱한 다음에 미분하나 그다음에 미분한 다음에 숫자 곱하나 같죠. 그러는 건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변수 하나에 대해서만 미분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다 되거든요. 그리고 앞에 다른 함수를 곱하는 것도 선형사상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기호 삼각형을 델타라고 하는데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이거 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델타 한 다음에 괄호하고 델타로 f 더하기 다른 함수 g 보낸 거나 델타 f 더하기 델타 g랑 같고요. 그다음에 델타 그다음에 어떤 숫자 c 곱하기 f 보낸 거나 c 델타 f나 같고 이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우선은 그런 거를 만족하는 사상, 이제 함수를 선형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대학교에 대해서 선형대 수학이 선형 사상을 공부하는 과목인데 선형 사상에 대해서 뭐를 목숨 걸고 찾으려고 하냐 하면은 선형 사상으로 보내놓으니까 숫자 곱하기 벡터가 되네 하는 그 벡터랑 그 숫자를 다 찾는데 목숨을 걸게 돼요. 대학교 오면은. 선형대수 시간에 본질적으로 하는 게 거의 이거예요, 사실. 이게 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그, 그 말인즉슨 원래 그 선용 사상이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한
사상인데 이 특별한 벡터에 대해서는 숫자만 곱하면 되니까 선형 사상이 간단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당장 와닿으시지 않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리 실험을 하면은 실험에서 관찰하는 숫자가 관계된 수학을 물리를 공부해서 파고들면은 또 다 이 아이겐밸류로 수학적으로 이제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이제 선형 사상이 있으면 이런 숫자를 다 찾으려고 하고 이게 선형 사상의 가장 간단한 표현을 찾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근데 이 숫자가 물론 선형대수학 그 자체에서도 중요하지만 이 숫자들을 다 알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하학의 여러 가지 양들. 저는 여기서 건널비만 했는데 사실 어, 예를 들면 공간이 얼마나 휘어졌는지 공률을 나타내는 공식도 있어요. 이 아이겐밸류들을 정보들을 다 찾아서 풀어서 얻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기하학의 양들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을 찾을 수가 있다. 네, 좀 다시 설명을 하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근데 네, 아마 고등학교 수학의 레벨에서는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다음 해주시면 될 것 아, 같아요. 네. 약간 대충 느낌만 약간 제가 받아들인 거 약간 그 네. 어떤 새로운 그 대상이 있으면 네. 그 대상으로부터 얻은 어떤 숫자들을 가지고 뭘 해보면 여기 리미트 이런 이상한 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기하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네. 막상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원래 고전적인 기하랑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고 그걸 토대로 이제 새로운 공간에서도 어떤 기하적인 걸 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인 건가요? 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고등학교 때 넓이나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적분으로 계산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하려면은 우리가 어 본질적으로 썼던 게 뭔가 곰곰이 살펴보면은 그 좌표를 써서 우리가 적분을 나타내잖아요. 좌표계를 써서. 저 좌표계에서 범위서 어디서 어디까지 적분한다.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우리가 넓이나 길이나 부피 이런 걸 나타내니까요. 그렇죠? 이게 이미 20세기가 되기 전에 정립이 끝난 이제 고전적인 기하학적인 양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근데 그거를 이런 미분작용소를 써서 같은 양이지만 전혀 다른 공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변의 그 공식, 우리가 알고 있는 넓이나 부피나 이런 걸 정의하는 거는 좌표가 있는 공간에 고전적인 기하학에서만 무슨 말인지 말이 되고 정의되고 계산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근데 이거는 물론 이제 이런 미분작용소나 함수 F를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노는 거는 고전적인 기하학의 공간에서도 할 수 있지만 비슷한 역할을 하는 놈들은 고전적인 기하학의 대상을 좀 벗어나는 공간들에 대해서도 이런 역할을 하는 놈들을 다 설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비슷한 걸 설계를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일반적인 기하학적인 대상에서도 우변은 쓸 수가 없는데 좌변은 이제 무슨 말인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을 토대로 기하학적인 양을 정의하고 이론을 전개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가 실전에 막 이제 물리학자들 이 실험으로 관찰하는 숫자들이 이론적 이제 베이스가 되고 아 이게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였구나 설명이
되는 거고요. 네. 신기하네요, 지금. 네, 좌표가 있든 없든 아예 할 수 네, 있는 좌표가 없는 공간, 좌표로 표현을 못해도 할 수 네. 있다는 그런 느낌인 거네요. 네, 그쵸. 그러니까, 그, 아마 이거는 뭐 교양 이제 수학에서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테니까, 프랙탈, 이런 것들 아마 인터넷이나 뭐 이제 수학 서적 같은 데서 그림 같은 걸 보셨을지 모르겠는 게,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나 뭐 대학교 이제 초년에 배우는 수학 센스에서 좌표로 뭔가를 쓰기가 참 힘든 녀석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학부 수학을 벗어납니다만, 프랙탈 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이런, 그, 우리가 아는 센스에서의 함수는 아니지만 함수 역할 비슷한 역할을 하는 수학적인 대상을 정의할 수 있고, 우리가 아는 센스에서의 미분은 아니지만 뭔가 미분의 역할을 하는 사상들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공식을 흉내내서 이론을 그대로 따라한 다음에, 우변은 이 경우 말이 안 되지만 좌변은 이걸 그대로 따라가면은 공식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좌변을 우리가 아는 이제 기하학적인 양의 정의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이론을 전개하면 되는 거죠. 네, 헤엄 쌤님 질문하시죠. 이걸 보다 보니까 일단 그 전에 그 네, 사실 어떤 일반적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우변은 계산하기 어렵지만 좌변은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재미삼아서 해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n차원 구의 부피가 얼마일까를 계산해 네, 본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거를 저는 네, 일단 4차원부터는 구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저는 그걸 네, 어떻게 했었냐면은 몬테카를로를 그냥 돌렸어요. 그러니까 거리는 아, 그냥 유클리드 거리라고 치고 그냥 네, 랜덤하게 뿌렸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점의 개수를 가지고 이게 과연 그러니까 차수는 반지름에 그러니까 3차원이면 3차, 4차면 4차, 그다음에 파이에 네, 적당한 개수가 붙을 것 같은데 과연 그 네, 개수가 얼마가 될까라는 거를 그 그냥 네, 몬테카를로 비슷하게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네, 생각이 조금 났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네,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 네, 말씀하시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문득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하학이 뭘까라는 네, 좀 근본적인 질문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하학이라는 게 네, 아까 말씀하신 그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는 도형이 사실 기하학의 전부이고 그다음에 네, 그것을 벗어나면은 그러니까 뭔가 도형을 가지고 만지는 무언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기하학이라는 얘기를 잘 안 붙이는데 보통의 네, 그렇죠. 경우에는 네, 근데 사실 말씀하신 얘기 들어보면은 네. 좀 약간 억지스러울 수 있겠다 싶은데 도대체 그러면 기하학이 아닌 건 뭘까라는 질문조차 들기 시작하거든요. 네, 네. 예전에 미분기하 네, 조건희 교수님이 미분기하 강의하실 때 이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기하학이라고 할 때 기하가 의미하는 그 그러니까 단어의 네, 의미가 그러니까 퀀티티를 말할 네, 때 그 양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게 네,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네, 뭔가 양을 다루는 것을 우리가 기하학이라고 부른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음, 그것과 약간 상반되는 개념이 그 양을 배제하고 다루는, 그러니까 소위 위상수학이라고 부르는 그 네, 세계가 그런 양을 좀 배제하고 다루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네, 정말로 양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하학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기억이 나는데, 네, 오늘 그 말씀하신 것도 들어보니까, 네, 그러면 도대체 기하학의 범위는 어디까지지? 라는 생각이 문득 네, 들기 시작했고, 네, 따지고 보면은 음, 사실 그 수학에서 다루는 매우 많은 토픽들은 전부 다 기하학의 한 문제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문득 들기 시작했어요.
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뭐, 그 이제 지극히 이제 그 자연스러운 생각이고요. 사실 어, 뭐 수학의 다양한 세부 전공이 있기는 한데, 그냥 그, 어, 기하학 전공이 아니고, 그냥 이제 그 대수학이나 해석학을 전공을 한다고 해도, 막상 처음 겉보기에는 이제 별로 기하학이랑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기하학에서 이제 그 동기부여를 받았거나 기하학을 이제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하거나 이제 푸는 그런 뭐 대수학이나 해석학 그 개념도 많고요. 어쩌면은 그 이게 조금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프랙탈 말씀드렸는데 그게 사실 뭐 교양 수학 강의를 할 때 이제 비전공자분들께는 사실 뭐 거의 그렇다라고 받아들이고 믿음을 강요하는 부분인데 혹시 프레탈은 차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 차원이 아니다. 분수 차원을 가진다. 뭐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봤습니다. 네. 네. 그게 수학적인 베이스 뿌리가 어디서 오냐 하면은요. 프랙탈에 대해서 이런 비슷한 공식을 쓰려고 할 때, 그, 사실 구면이라고 하니까 구의 겉면만 다루고 있잖아요. 지금 이 예시에서는. 이게 2차원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구의 네. 겉면만 다루니까요. 어떤 면만 다루는 거니까. 여기서 제가 뭘 숨겼냐 하면은 이게 고전적이지만 이미의 D차원의 기하학적 대상에 대해서도 똑같은 공식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공식이 그대로 가는 건 아니고 여기 분모에 뮤의 2분의 D승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적당한 상수 곱하기 D차원 공간의 부피 그런 똑같은 공식이 다 성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2차원이기 때문에 2분의 2라서 1이 돼서 지금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근데 프랙탈 이론에 대해서 진지하게 공부하고 이런 이론을 전개하다 보면은 뭘 배우냐면은 이런 공식이 언제 성립하냐 하면은 여기에 2분의 분수일 때 성립을 해요. 그래서 분수 차원을 가졌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음. 그게 해석학이랑 관계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왜 그런지 이제 뭐 증명을 하고자 한다면 그거는 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만, 네. 그러니까 아무튼, 결국 네, 네, 어, 그러니까 등호가 있고 한쪽은 뭔가 차원에 대한 함수이고 한쪽은 실제로 뭔가 계산하는 양이 있을 때 이 계산하는 양이랑 잘 맞추기 위한 차원을 계산해 봤더니 그 차원이 정수가 안 나오고 그냥 네, 분수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그쵸. 네, 그런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논의들을 이제 아, 좀 이제 굉장히 좀 고차원적인 해석학과 미적분학을 동원해서 우리가 아는 이제 고전적인 기하학의 양을 다른 공식으로 다시 표현할 수 있고, 근데 그 다른 공식은 이제 고전적인 기하학의 영역을 벗어나도 말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넓은 범위의 기하학을 할 수도 있더라. 이제 좀 짧게 표현하면 그런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논의들은. 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네. 네. 심오하고 사실 프랙탈이 왜 그 1점 뭐 4차원인가 그렇게 얘기할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네. 얘기를 네.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됐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근본적인 설명은 아니니까요. 이 공식이 대체 왜 성립하는지 이제 그런 걸 전혀 말씀드리지 못했으니까. 근데 수학적인 뿌리는 이런 부분에 있다.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